그래서 뭐 취임식 얘기 조금만 더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한 4만 1천 명 정도 초청해서 취임식을 했거든요. 저 뉴스 봤어요. 네, 그 뉴스 보셨죠? 근데 반면 그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되게 약식으로 했어요. 로텐더홀인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관에서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추정하는데 그 정도 규모만 불러서 이제 취임식을 했다. 왜냐면 바로 공식 기간이 짧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축하할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어쨌든 탄핵으로 그쵸. 그랬으니까. 국민정서상.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몇 명이요? 4만 명? 4만 1,000명? 네. 을 초대했다라는 게 약간 좀 호화롭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뭐 호화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10년 전이랑 바로 비교하기도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국가의 가장 큰 행사인 거잖아요. 그죠. 뭐 한국의 위상 정도를 생각하면 그 정도 규모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TMI인데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간 적이 있거든요. 와, 미국에서? 네, 2017년 와. 1월에요. 정확히 몇만 명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제 기억에 한 최소 물론 한국보다는 규모를 더 크게 했었겠죠. 물론 그때도 되게 현지에서 말이 많았던 게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 훨씬 적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내부에서는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취임식은 공식적인 행사니까 크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외신들도 네.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인수위원회에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24명밖에 없잖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장관 후보자가 될 만한 측근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그게 예시들이고 이번 윤석열 정부 때는 그래서 지금? 뭐 몇 살들이 들어가 있으며 직업들은 다 뭐고 뭐 성 비율은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인수위원회 이제 둘러싼 논란 혹은 이제 쟁점됐던 얘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인수위원 발표됐을 때 그 언론에서 제일 많이 뉴스를 다뤘던 게 서울대 출신이다. 인수위원회들이? 네, 아. 50대다, 50대 중심이다. 그다음 뭐 과거 이명박 정부 출신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가장 먼저 헤드라인에 꼽혔었거든요. 인수위원 23명이라 이제 대변인까지 포함해서 24명 분석해보니까 뭐 서울대는 그중에 13명이다. 절반이 넘고 평균 57.6세다. 그다음에 이제 24명 중에 20명이 남자다. 여자는 4명 뿐이다. 이런 게 제일 많이 뽑혔었거든요. 인수위원 중에 2030이 한 명도 없다. 그다음에 특히 그 외교 쪽 그 담당으로 들어갔던 뭐 김성한, 뭐 김태효 이런 사람들은 그 이명박 정부 경력이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 경력이 있던 사람이 뭐 9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요. 9명? 꽤 네. 많네요. 그렇죠. 비율로 치면은 그렇죠. 근데 뭐 같은 당 출신이어서 어쩔 수가 없나? 근데 뭐 외교 쪽 사람들은 뭐 군인 출신도 있고 아니면은 대학 교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꼭 같은 진영 출신이다 이렇게 보기만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결국엔 이 사람들이 추천한 걸로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되는데 18명 장관 중에 여성은 5명이에요. 뭐 이것도 중간에 늘긴 했는데 차관급 인사 41명 중에 여성이 2명밖에 없다.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도 그 초기 여성 장관이 5명이었거든요. 부서는 다르지만. 그 사실 아까 여성 장관이 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일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할 때 화제가 됐던 일이 있어요. 이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의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한국계 사람이거든요. 한국계 기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성의 대표성을 뭐 한국에서 어떻게 늘릴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 기준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여성 장관이 3명밖에 없을 때라서 지명이 안 됐어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공직사회 기준으로 뭐 그 장관 자리 혹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여성에게 뭐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때 그 공석이던 뭐 교육부랑 보건복지부 장관을 여성으로 임명해요. 그래서 18명 중에 5명이 여성 장관인 거거든요. 이 기자가 없었으면 3명으로 끝났을 수도 있겠다는.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그거죠. 이게 바뀌기는 했는데 눈치 봐서 바뀐 면이 있는 거고 그 직전에 낙마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남성이었다라는 점. 그렇죠. 이것도 후속 보도들이 나왔는데 사실 원래는 남성 후보들을 고려를 다시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건 있겠죠. 이제 언론사 내에서 보면은 그 뉴욕타임즈는 확실히 좀 진보 언론이라는
그 평이 강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상대적으로 좀 그 보수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내에서도 NYT도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화제가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미국 기조를 뭐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인수위라는 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구성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디 대학 출신이 몇 명이고 뭐 어느 경제계 사람 뭐 노동계 사람이 몇 명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런 거 항상 얘기해봤자 중간 되면 다 바뀌던데 왜 항상 저렇게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이게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성비가 지금 시대에선 굉장히 중요해지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에 학벌이 굉장히 핫한 논란인 시절에는 그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대학의 사람들을 뽑느라고 엄청 고생했다는 그런 후문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수위가 이제 국민의 시선을 받는 곳이니까 뭐 그렇게 공명정대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건 맞지만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 분야에 특출난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인데 혹시나 임명을 못하는 그런 고민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인수위에 앉은 사람들 얘기는 이제 끝났고 그 인수위 추천으로 앉아버린 그 초대 내각 사람들, 그러니까 장관들 이런 사람들의 프로파일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인수위는 곧 없어질 곳이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쓸 것 같긴 한데 이 장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여성은 몇 명이고 혹은 뭐 서울대가 아닌 사람들 출신은 몇 명이고 이거 보는 건 좀 당연한 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그죠. 인수위가 사실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직접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그죠. 추천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요. 이번에 인수위 물론 이제는 활동이 종료됐지만 중간에 이제 장관들이 발표할 때 화제가 됐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안철수계 라인이 얼마나 살아남았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선 직전에 특히 대선 일주일 전인가 그때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선언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러났는데 그래서 윤석열 인수위를 구성을 할 때 한 뭐 3분의 1 정도는 안철수가 뭐 추천하거나 안철수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인수위 안에? 네, 인수위 안에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은경 청장 대신에 이제 그 임명된 사람이 이제 백경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안철수 후보의 그 아내분의 오랜 친구인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질병관리청장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질병관리청장이요. 실제로 메르스 사태 때 그 삼성 서울병원인가 거기 교수로 이제 참여를 했었고, 네, 그런 경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인수위에 안철수계로 데려왔던 사람이라고 꼽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당시 논란이 됐던 거는 장관 후보를 뭐 1차, 2차 나눠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그 안철수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특히 그 안철수 후보를 오랫동안 그 같이 정치 생명을 같이 했던 이태규 전 의원이 계신데 이분은 중간에 인수위원을 사퇴했거든요. 네. 아마 안철수계 쪽의 의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뭐 공동정부를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부채 관계가 끝났다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오는 거 보면은 당선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 거고요. 하긴 이게 겉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안철수가 단일화 선언을 하고 내려왔을 때 그냥 내려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쵸. 온갖 설득과 회유를 받고 내려왔을 거 아니야. 이것까지는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케이 하고 내려왔는데 막상 딱 보니까 안철수가 받은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 이런 모양이네요. 개인적으로 이 에피소드가 약간 뉴스 브리핑의 성격을 가져가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한데 그럼 돌아가 보면 제 질문이 하나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게 이름이 인수위원회다 보니까 저는 전 정부로부터 인수받는 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구성해서 뭔가를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전 정부로부터 뭐를 이관받아서 적응한다기보다는 초대 내각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 정부를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그려나가고 그런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로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인수라는 게 특정 정책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각 부서 지금 뭐 하는지 현안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각 부서별로 특히 여기 참여했던 뭐 간사나 뭐 인수위원들이 직접 업무 보고를 받거든요. 네네. 각 그 부처에 따라서. 네네. 뭐 그러니까 업무가 돌아가는 걸 알아야 뭐 하던 걸 계속하든지 뭐 새로 하든지 어쨌든 초점은 말씀해 주신 대로 새 정부에 맞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이게 공동정부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것도 TMI인데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DJP 연합이라는 걸 구성을 했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약자인 DJ랑 김종필 전 대표의 그 당시 대표였으니까 삼김 중에 네, 네. 맞습니다. 네. JP 붙여가지고 DJP인데 이게 그 당시엔 되게 화제였어요. 지금도 그 한국 정치계에서 되게 큰 일로 꼽히는데 호남과 뭐 충청의 결합 이래가지고 결국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김종필 그 대표를 그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쨌든 그 정치적으로 같이 구성해서 어쨌든 한 자리를 줬던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런 구상을 꿈꾸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였고 안철수의 꿈은 더 컸을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지분을 어느 정도 받고 받겠다고 했었는데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럼 좀 궁금한 게 인수위원회 얘기를 좀 더 궁금한 게 사실 대한민국은 헤드가 다 바뀌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도 새로 임명되고 뭐 차관도 임명되고 다 하지만 사실 그 아래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관료제 사회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사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수인계할 게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수인계 차원으로 보면 이미 일하던 사람이 그대로 실무 일을 똑같이 하니까 위에 헤드만 살짝 바뀌는 게 방향성은 달라지겠지만 하던 일이 그대로니까 전 정부로부터 뭐 인수인계 받을 건 별로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수위원회라는 이름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선입견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약간 아예 다른 결이네요. 그리고 뭐 헤드 얘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드리는 건데 한국 기준으로 그 장관들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렇죠. 1년 좀 넘어요. 네. 근데 사실 공무원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 실장, 국장급 그 밑에는 사실 큰 영향이 없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실무적인 일을 하니까 일일이 뭔가 디테일하게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실국장들은 이제 좀 새 정부 들어오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일하는 상급자니까 반대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 집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거꾸로 파악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다만 그런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장차관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 사람들은 통째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아무래도 별정직이라고 하나요, 그분들? 네, 맞습니다.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아예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게 되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되게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는 청와대라는 이름을 안 쓰고 대통령실로 넘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이 생각보다 많이 이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실 산하에 대통령 비서실을 두면서 바뀌는 부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별정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변화가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희가 모르는 정말 잡다한 일들이 많겠죠. 서류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나 한글을 쓰고 계실지. 정부는 다 한글 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장관 얘기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그 부처 재편하는 게 되게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예시들을 좀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부각됐던 그 예시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인수위가 그 각 부처에 이제 업무 보고를 바로 받아요. 구성되자마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화제가 좀 됐었는데 실제로 다른 부처는 업무 보고를 한 2시간 정도 봤는데 여성가족부는 업무 보고는 뭐 30분이다 뭐 46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가부가 정말로 폐지되는구나라고 이제 사람들 인식에 좀 영향을 줬었고 이후 뭐 미래가족부를 만든다 여가부는 대신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잠깐 얘기가 나왔었다가 또 약간 또 며칠 뒤에 또 약간 번복이 돼요. 폐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근데 결국에 이제 인수위가 활동을 종료하고 국정과제를 발표하는데 네. 거기에서 여성가족부가 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업무가 뭔가 좀 애매하다는 비판들도 되게 많았어요. 뭐 네. 보건복지부랑 뭐 교육부 이런 데랑 좀 업무가 겹치는 게 아니냐. 사실상 업무가 다른 부로 나뉘어서 해체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성가족부 자체는 없애지 못하니까 일단 있는 상태에서 가자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럼 잠깐 결론을 이제 해보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지 않았고 네. 다만 하는 일을 살펴보니까 거의 없어졌다? 이 말이 맞을까요? 없어졌다는 표현이 조금 과할 수는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여성가족부가 좀 주도적으로 가져가던 업무들을 좀 다른 부서로 좀 이전보다는 더 나눴다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약간 힘이 네, 맞습니다. 없어진 느낌? 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사실 이게 장관 차관을 뭐 추천하고 이런 것도 인수의 역할이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부처가 신설되거나
없어지는 것도 인수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새 정부 기조니까 또 다른 예시를 가져왔는데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는데요. 원래는 한때는 그 통상이라는 부서가 외교에 붙어서 외교통상부로 불렀던 적도 있거든요. 이게 통상 결국 영어로 하면 트레이드인데 이게 산업에 가까운지 외교에 가까운지 약간 좀 이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서들 차원에서 이제 왜냐면은 부서들은 크면 클수록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결국엔 부서의 파워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통상에 해당하는 트레이드를 어느 부서로 가져갈 거냐가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쭉 외교부였다가 1998년도에는 통상이 외교 쪽에 붙어서 외교통상부로 됐다가 2013년도에 다시 통상이 떨어져 나가서 2013년부터는 다시 외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처별로 이 사람들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로비가 나쁜 의미만은 아닌데 네. 공무원들도 계속 뭔가 서로 이게 눈치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 부서를 자기한테 가져오려고. 결국에는 이제 잠깐 논의가 됐다가 결국에는 현행대로 그냥 외교부 그다음에 통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속 붙이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인수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그러니까 범위가 크네요. 그렇죠. 저는 그냥 대통령이 직무를 시행하기 전에 그 전에 뭔가 서포트를 한다라는 느낌의 인수위원회인 줄 알았는데 잠깐 하고 없어지니까 생각보다 더 깊숙한 곳까지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번 인수위가 일할 때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청와대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사례를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에피소드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가 다룰 만한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딱 다룰 만한 주제지. 네. 국민으로서 다뤄야지. 알아야지 우리가. 아니 공부를 안 해서 이 부분은 공부하신 분 여기 오셨습니다. 네. 최대한 사실 위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그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일 때 공약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근데 이때는 광화문에 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공약집을 쭉 보면 메인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서브로 들어갔던 공약이에요. 그리고 대선 다음날 3월 10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랑 만나거든요. 그 당시 뭐 이철희 당시 뭐 정무수석이었나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광화문 정부 청사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정부 사람들한테. 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 집권하고 1년인가 2년인가요? 그 검토를 하다가 이게 정확히 어디냐면 청와대 어디야? 그 경복궁 앞에 그 정부 청사 되게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네. 그 길거리 네. 서울 경찰청 옆에 있는 네, 그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그거. 거기로 가려고 했다가 한 1년인가 검토를 하다가 뭐 보안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안 했어요. 광화문으로 원래 가려고 했다가 며칠 뒤부터 갑자기 용산 얘기가 막 언론에 나왔던 걸 아실 거예요. 네. 3월 14일에 인수위가 이제 공식적으로 용산 이전을 할 거다. 국방부 청사를 비워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 전에는 광화문으로 집무실 공약을 올렸다가 그리고 지금 변화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광화문 대신에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 용산으로 가겠다라고 용산에 이야기를 한 어디죠? 거죠. 국방부가 위치해 있고요. 국방부로 가겠다 우리가? 네, 맞습니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사실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 좀 깜깜해서 모른 그 3일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3, 네, 4일 맞습니다. 지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공약대로 광화문 가겠다 했다가 며칠 뒤에 그럼 용산으로 가겠다라고 말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는 아마 이때 칼럼이 하나 나와요. 뭐 경향신문에서 나왔던 칼럼인데 청와대와 국방부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칼럼이 발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논란이 되니까 2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실제로 국방부 저거 사진 보여주면서 뭐 어디로 간다, 뭐 지하 뭐 벙커 있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때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거는 대통령 인수위가 인수를 결정하는 거지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결정하고 추진할 권한이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거든요. 하긴 인수위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은 정해진 게 없는데 그게 맞냐 아니냐라는 약간 악유가 생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수위 그 시행령이 있어요. 법 밑에. 그러면은 거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예비비 등을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위 측은 이게 그 예비비라는 걸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법을 뭔가 피해가는 있는 법 내에서 뭔가 처리할 방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이 정도 돈을 쓰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라는 것을 요청하면 가능하다라는 게 법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예비비를 요청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국방부로 우리는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그 금액이 아니라 이제 권한의 문제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인수위에 협조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으니까 인수위는 이 규정을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잠깐 좀 논란이 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을 하고 며칠 정도, 한 2주 정도 지난 4월 6일쯤에 그 김부겸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결을 해줘요. 총 500억 정도 의결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도 사실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500억을 그러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그 500억 그 기획재정부 검토해서 나온 안이 500억 정도였거든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전하고 뭐 리모델링하고 경호부대 옮기고 이 정도가 이제 500억이라는 추산이 있고, 더 크게는 뭐 아무래도 국방부가 보통 건물은 아니잖아요. 뭐 그쵸. 외교적 보안도 그렇고 특수시설을 따로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청와대 경계부대도 이전해야 되고, 그래서 뭐 1조 원 든다 뭐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려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사실 뭐 아무도 모르죠. 당선 말고. 뭐 발표를 안 해요? 공약 중에 하나였죠. 그냥. 네, 뭐 아니 그렇게 공약이 이야기를 그게 하는데 아니었잖아요. 그게 네, 아니었는데 네. 당시 인수위 쪽 나온 해명은 딱 그거였죠. 그 한 번 청와대에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광화문을 간다 했다가 왜 갑자기 국방부를 가려고 하냐, 이게 너무 궁금한데 그걸 발표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광화문으로 가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공약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광화문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안보상의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던 거고, 이번에는 그게 구체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부에서도 또 광화문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건데 막상 여기서도 해보려고 하니까 이래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방부로 간 것 같고, 국방부로 들어간 거는 이제 안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방부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우리는 궁예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구나, 전혀.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발표를 하면은 오히려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 대통령실로 바뀌는 것 같잖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근데 이번에 바뀌는 게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네이밍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쓰고 우리나라도 인사할 때 항상 청와대 인사라고 했고, 청와대라는 이름 자체가 국내에서도 그렇고 외신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대통령실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름을 따로 지으려고 하는 건지가 궁금했거든요. 나도 궁금하다.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화이트하우스라고 부르고, 뭐 한국은 이제 청와대, 그래서 그 블루하우스 줄여서 BH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정권을 떠나서 대통령 집무실 자체를 의미를 했던 거잖아요. 좀 더 넓은 의미였는데 지금 약간 대통령실이면 그거보다 좀 작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공모를 받았어요. 국민들이 추천해주는 이름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15일까지 공모를 받았고, 심사위원단 이렇게 구성을 해서 6월 초에 새 명칭을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뭐 후보군들은 뭐 언론에 뭐 나왔어요. 뭐 국민의 집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국민의 짐? 집이요, 집. 집. 그 후보군 중에 하나인데, 네. 청와대가 주는 그 까리함이 있는데. 그쵸. 그 블루함. 재밌었던 거는 원래 청와대 명칭이 청와대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경무대요? 네. 아마 청와대 신축공사된 게 90년대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신축공사는 그런데 이제 경무대라고 원래는 정부가 48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썼었어요. 1960년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물러나고 경무대가 약간 이미지가 좀 안 좋으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청와대로. 그리고 뭐 새 건물은 90년대에 지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청와대로 불러서 청와대라는 이름은 이제 2022년까지 쓰고 새로운 이름은 이제 아마 곧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6월 합니다. 10일? 아니요. 6월 초라고만 있지 6월 정확히 초에? 언제인지인데. 저는 그 컬러가 가져다주는 그 브랜딩의 힘을 믿거든요. 이게 컬러가 섞여버리면, 저는 화이트하우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고, 그 컬러가 가져다주는 상징성이 되게 크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그게 뭐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좀 아쉽다라는 마음은 드네요. 뭐 이것도 TMI인데 그 청와대 처음 개방할 때 저는 갔었거든요. 네네. 그 여기저기 다 많이 다녔네요. 네, 그렇죠. 저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네요. 여기저기 많이 갔어요. 비 오자마자 갔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뭐 안에 정원도 잘 돼 있고
나무도 되게 크고 한편으로는 이 좋은 집을 놔두고 갈 정도면 국방부는 또 얼마나 좋은 곳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그럼 거기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시민한테 열렸고 네. 열려있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다시 재정비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가 되는 거죠? 청와대요? 그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네, 거죠. 네, 이게 네. 뭐 제가 갔을 때 이제 외관만 개방을 했었는데 아마 맞아요. 내부도 공개한다고 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몇 신청 군데가 받고 더 있네. 열렸어요. 네. 예.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가 한시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열려 있는 약간 우리 경복궁 드나들듯이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건가? 네. 어. 뭐 집무실 이전이니까 결국엔 그럼 대통령이 어디 거주하실까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일은 용산에서 하시고 그 출퇴근은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거기 계시는 곳이 아크로비스타라고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자리예요. 아. 그 자리에서 이제 용산까지 출퇴근을 하시는 거고 그 공간이라고 이제 거주하시는 곳은 한남동에 그 외교부 장관 쓰던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건물이 2층인가 그런데 그 1층 뷰가 정말 예쁘대요. 그 외교부 장관이 거기 원래 거주하면서 이제 외국에서 귀빈들 오시면 맞이하던 곳이라서 경관이 되게 예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외교부 장관은 쫓겨난 건가요? 뭐 그렇죠. 어디로 가셨어요? 저도 거기까지 궁금하다. 근데 뭐 한남동이랑 국방부면 가깝긴 하네요. 공관이랑 집무실은. 그렇죠. 네. 뭐 쫓겨난 외교부 장관의 심리를 서술하시오. 근데 조금 TMI라고 하면 저는 국방부 본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안느님이 원하시는 거랑 좀 결이 다르게 거기는 특별한 컬러가 없어요. 특별한 컬러 없고 신관으로 들어가셨으면 흰색 건물에 그냥 그 국방부 마크만 크게 박혀 있는데 그러게 이름이 뭐가 될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뭔가 국방부로 들어간다는 행위 자체의 상징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생각이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마무리를 드리자면 결국 이제 인수위는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해산을 했고요. 네. 6월 7일에 이제 백서가 공개될 예정이고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거. 그리고 그 이미 뭐 110대 국정과제라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뭘 하겠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고 뭐 국정 비전도 뭐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뭐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표어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국정 운영 원칙으로 뭐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제안하고 지금은 활동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처음에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탄생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련된 법률들 로 시작을 해서 지난 정부들의 인수위 그리고 현 정부의 인수위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 정부의 인수위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대한 내용도 너무 궁금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인수위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밟고 있는 단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좀 호기심들이 많이 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좀 이렇게 전문가 모시니까 나 좀 배워가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내내 들으면서 역시 덕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구나. 달라 확실히. 확실히 다르고 이제 말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또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한다고 안느님한테 들었을 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파트여서 과연 무엇을 인수인계 만든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인수인계라는 뭔가 말로 표현하기엔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파워가 있는 곳이구나. 그런 걸 정말 깊게 공부하고 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인수위원회가 생겼을 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비교할 맞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힘이 큰 줄 몰랐어.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들도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디에고님의 발성과 말하는 스타일에 너무 반해서 조목조목 신뢰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이제 밥 먹을 거거든요. 캐스팅 해보려고. 테이블 따로 먹는.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아무래도 정치 쪽은 팟캐스트가 워낙 많이 잘 발달돼 있어서 저희가 정치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뤄보진 않았는데 앞으로 만약 다뤄보는 일이 생기면 또 한번 초대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말씀을 잘하는 분을 만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못 왔다 싶나요, 디에고님? 나가는 들어올 땐 마음대로 했지만 남자의 관심은 좀 부담스럽죠? 그럼 디에고님 이제 소감 한마디 하시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뭔가 같이
혼자 뭔가 보는 것보다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뭔가 재밌고 저도 뉴스는 많이 보지만 이게 뭔가 정리해서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도 한 번 더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디에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